소리처럼 부른다. 하얀 목련이 필 때쯤 다시 올게. 다른 여자 때문에 몇 년을 속 끓이게 했는데 그녀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나는 주저리 방송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노란색 스웨터에 굵은 실이 엉성하게 늘어져 있었다. 그곳으로 찬바람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듯 했다. 갑자기 왜 이리 착해지는 것일까? 그녀는 노란 우산 꼭지로 땅바닥을 파고 있었다. 2년 만에 새로운 만남.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우산을 들었노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녀가 마음속으로 날 용서했구나 눈치챘지만 말이다. 하얀 목련이 필 때쯤 다시 올게. 금세 1년이 지나고 창밖엔 하얀 목련이 지고 있었다. 목련꽃잎이 먹다 버린 콩떡처럼 시들고 있었다. 화단 군데군데 있는 자목련 나무에서는 막 콧봉오리가 벌고 있었다. 1년 전보다 나는 깨끗해져 있었다. 시간과 술의 힘이었다. 하지만 자목련을 바라보는 나의 호주머니에는 입영통지서가 들어있었다. 이때까지는 석 달이 남아있었다. 내가 왜 하얀 목련이 피고 짐을 몰랐겠는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건너갔다고 말하자마자 입영통지서를 뒤밀어야 하는 내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목련이 피는 것을 애써 외면한 것이었다. 며칠을 망설이던 나는 이것이 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확신이란 것은 언제나 제 자신이 확답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게 아닌가. 믿음이 확실하면 답은 뻔한 것.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녀에게 줄 금반지 하나를 디자인했다. 하트 모양의 한일자 4개를 세워놓은 모양이었다. 유치찬란한 사랑의 조급함이라니 한일자 4개는 병장계급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녀를 만나는 레스토랑은 2층에 있었다. 화장실 가는 척 카운터로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쪽지 한 장을 건넸다. 제 운명과 관계 있는 곡입니다. 양희은의 하얀 목련을 부탁드립니다. 판이 없으시면 구에다가 틀어주세요. 돈은 나갈 때 낼게요. 부탁드립니다. 조금 후에 차가 나오고 아무도 없는 한낮의 레스토랑에 부탁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음질이 아주 깨끗하고 맑았다. 금방 사온 에피판이 분명했다. 젖은 실타래 같은 노랫소리에 감겨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지나 나는 반지가 든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주인 아저씨가 하얀 목련에 바늘을 3번째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는 성악을 전공했다. 첼로를 부전공했으며 대학 4년 동안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활동을 했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반에 들어가 미대 진학을 꿈꿔왔으나 그녀는 음악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에는 음악 선생님이 없었다. 미술 선생님께서 카세트를 들고 오셔서 음악 감상을 시켜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학생 중에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었다. 교회에는 풍금이 있었고 목사님에 따른 그녀의 단짝 친구였다. 그녀는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연주하며 교단에 서서 음악 수업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음대 진학을 목표로 토요일마다 인근 중학교의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서 성악을 배웠다. 그러나 그녀의 애인은 음치였다. 억지로 국악반에 들어가 검고를 4년여 탔으나 나는 여전히 정악 연주에서 맴돌았다. 산조는 엄두도 못 내고 감탄만 할 뿐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사글색방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월부로 전축을 하나 들여놓으면 어떨까? 우리는 음악사로 가서 전축을 실은 트럭을 타고 신혼방으로 갔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첫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어르느라 몸도 마음도 바빴지만 여전히 그녀는 피아노를 갖고 싶어 했다. 그러던 우리는 큰 결심을 했다. 결혼 회물을 팔아 피아노를 하나 들여놓기로 한 것이다. 시골린 지 2년, 3개월 만에 결혼 회물을 판다. 내 반지와 아내의 알반지 하나는 돈이 되지 않아 남기기로 한다. 다행이다. 이놈들마저 순금으로 장만했다면 흔적은 간데없고 추억만으로 서글플 텐데 외출해도 이제 집 걱정 덜 되겠다며 아내는
부재와 평온을 혼동하는 척 나를 위로한다. 농협빛 내어 장만해준 폐물들 빨간 비단 상자에서 꺼내어 마지막으로 쓰다듬고 양파 껍질이냐 신문지에 둘둘 만다.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밀쳐놓고 화장을 한다. 거울에 비친 허름한 저 사내는 누구인가. 월급날이면 자장면을 먹고 싶다던 그때처럼 화장 시간이 길다. 동창생을 만나러 나갈 때처럼 오늘의 화장은 서툴러 자꾸 지우곤 한다. 김칫거리며 두루마리 화장지를 장식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오는 길. 자전거 꽁무니에 걸터 앉아 안우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콧노래 부르며 노을이 이쁘단다. 금판 돈 떼어 섭섭해 새로 산 알반지 하나를 쓰다듬으며 아내는 괜히 샀다고 젖은 눈망울을 별빛에 씻는다. 오래한 화장이 지워지면서 아내가 보석달로 떠오른다. 이때는 이렇게 착했네요. 그 사이 이사를 2번. 2층 베란다로 기어오르는 피아노는 거대한 보물 상자 같았다. 옥상 물탱크를 지렛대 삼아 허공에 떴다가 내려앉는 공룡 한 마리. 저 괴물이 우리 집의 역사를 바꿔놓을 것이다. 그녀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친구가 경영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주말마다 먼 도시로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다. 도시 변두리에 피아노 교습소를 차리고 3년. 지금은 10대의 피아노를 갖고 원장 노릇을 하니 그저 보기 좋을 따름이다. 유치원생의 피아노 소리도 나에겐 아름답게 들린다. 마음이 통째로 젖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원생들을 교습할 때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의 손가락과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녀에게도 값싼 보석 반지 2개에 붉은 옥반지 하나 있건만 언제부턴가 반지를 끼지 않는다. 반지라는 것이 살림에도 도움이 안 되고 피아노 칠 때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중고 피아노가 반대쯤 나왔고 첫애 돌반지에서 또한 몇 개의 건반과 페달이 나왔다는 것을. 그러던 차에 나는 돈이 되질 않아 남겨놓았던 내 결혼 반지를 녹여서 그녀에게 선물했다. 그녀는 내가 선물한 반지를 하루인가 끼고 빼놓았다. 첫애 돌반지와 쌍가락지를 팔아 피아노를 샀다. 턱없이 돈이 모자라 할부를 끊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 피아노 소리는 콩나물처럼 젖어있다. 물오른 봄나무로 만들었는지 생일 축하 노래와 외등 마치는 질척거리기까지 한다. 그때 팔지 못한 내 결혼 반지는 몰래 녹여서 생일 선물로 건네주었다. 살림살이에 굵어진 손마디, 꽉 조이는 작은 반지가 깊은 계곡 물방울 소리처럼 부른다. 하얀 손톱까지 수액이 차올라서 푸른 이파리를 매다른 봄나무에 순금의 달빛이 내린다. 띵당띵당. 꽃 피고 눈 내리는 비탈 논밭에도 사계가 들고남을 듣는다. 이 푸른 피아노 이 시는 시집 속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녀와 나의 손가락에는 10년 가까이 반지가 살지 않는다. 피아노 소리가 우리 가족 모두의 반지가 된 지 10년이 가까워 온다.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그때가 참 좋았을 때입니다. 지금 홍성군 청솔아파트 앞 소향리 938번지 홍성읍 소향리 983번지 그곳에서 제비꽃 여인숙을 냈고 우화집을 썼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 새들고 싶다를 냈고 그리고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죠.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내한테 내가 전화를 했지 않겠어요? 여보, 나 문학상 받았어. 우리 아내가 매우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명예는 당신이 갖고 상금은 나를 줘.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지혜롭고 아주 명석한 철학자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끊고 나니까 한동안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상금은 자네가 갖고 명예는
당신이 갖고 상금은 나를 줘. 하지만 술을 열심히 먹고 돈을 막 200만 원을 열심히 친구들하고 막 썼죠. 후원도 하고 막 하는데 마지막에 또 한 40만 원 또 술값이 또 들어가지고 300만 원을 다 내면서 거기서 40만 원만 더 빼달라고 했다가 그 삼청에서 300장의 만원권이 하늘에서 3층 문을 탁 열고 아침에 갈산고등학교 출근을 하는데 쫙 그래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 너 다 가져. 그 문이 딱 닫히더라고. 멋있다. 그 300장 줍는데 저 혼자 안 주웠습니다. 학교 가던 홍성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지나가던 택시 기사 다 눈밭에서 차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씩 주워줬어. 야, 다 젖어 있지. 다행이네 눈밭이 근데 와서. 그때 297장밖에 못 주웠습니다. 세 개는 어디? 3장은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 맞아. 얼마나 제가 참 작은 사람이냐면 그러고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얼른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아침에 미안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3층 살았거든요. 2층 문을 열고 다른 사람 사무실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혹시 여기에 제가 아침에 뭘 흘렸는데 여기에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 집 베란다를 봤지만 거기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못 찾을 3만 원인데 뭐로 그 2층부터 들어가서 그랬나 지금도 생각하면 참 등줄기가 그렇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297만 원을 함께 주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두 번째 가출을 감행하지 않은 우리 아내 원망스럽습니다. 살다 보면 참 작고도 초라한 행색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데 결국 나도 그렇게 드러내지만 또 우리 상대방도 또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멋지고 희한한 어떤 빛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초라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풍경들까지도 감싸주고 안아주는 게 부부의 연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늘 뭐 물방울처럼 막 탱글탱글 무지개처럼 막 탄력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다 날 수는 없는 거라면,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고백하면 이 글을 쓸 때는 충만된 감정을 썼다. 그래서 이 감정이 늘 이렇지는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화도 냈고, 때로는 돌아눕기도 했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때도 있었고, 반대로 이거보다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겠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또 이 스크린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하지만 곁에 있는 것은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열매도 쓰다. 내 열매를 먹을 때만 답니다. 맞아. 들고 다니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건네고 참 오늘 지금 우리가 좀 거의 막바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산문도 또 이렇게 서로 읽다 보면 자기의 추억과 또 자기의 마음과 만나는 지점이 있죠. 광천에서 살 때 만났는데요. 광천에 보면 정오당이라고 시계 반지 하는 그런 보석상이 있었어요. 정오당. 사장 이름이 정오야. 지금의 광천 그 오거리라고 그러나요? 네. 역전 앞 5거리인가 6거리인가 거기에서 터미널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있었는데 그 옆 2층에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하얀 목련, 양희은의 하얀 목련 1번 트랙 끝날 때는 또 돌고 끝날
하얀 목련 필 때면 다시 또 생각나는 사람. 목련꽃이 필 때쯤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멋있네. 그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뭐 음식을 못 먹죠. 서로 피차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있어서 또 첫사랑이었지만 중간에 또 제가 또 다른 여자를 좀 잠깐 사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온 거기 때문에 참 첫사랑이다. 예, 아, 그 선생님도 참 안타깝네. 삼명의 여자만 보시겠네. 18살 대학교 1학년 10월 31일 날 내장산에 놀러 가는데 어떤 한 여학생들이 1군의 4명의 여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중간고사를 끝나고 내장산을 놀러 오다가 우리도 내장산을 간다는 소리를 알고 그 중에 용기 있는 한 아이가 저희들이 한 50m 정도, 10m 정도 뒤에 길을 모르니 따라오겠다. 그때 따라오겠다고 말한 4명 중에 한 명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죠. 지금은 앞질러서 갑니다. 나를 끌고. 근데 그 4명 중에 이렇게 한 명이었죠. 이렇게 이제 일찍 정읍역에 논산역에 도착을 해서 논산역에서 정읍 가는 열차를 탔는데 이렇게 졸고 있는데 정수배기가 이쁘더라. 정수리가. 근데 저는 정수리에 반해가지고 뭐가 싫어? 뭐가 쓰였죠. 만약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도 이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그 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정수리가 이쁜 여자가 이뻤는가 하고 속으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자의 키가 남자의 키보다 좀 작으니까 평생 동안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정수리를 볼 텐데 거기 가마가 5개 있다거나 소갈머리가 쏙 빠져가지고 없거나 그런 것보다는 정수리가 아주 맑고 깨끗하고 이쁘면 좋겠다. 아주 굵은 말총머리들이 머리 안에 색이 이뻐요. 근데 그런 단발머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쭉 이렇게 쳐다봤죠. 요즘 같았으면 감옥 갈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쳐다봤거든. 얼굴도 웬만하면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때? 그때. 근데 첫사랑이었어. 아니 그때 첫사랑이 아니지. 아닌데도 그리고 대학교 1학년 10월 달이면 나도 좀 달았어. 맞죠. 미팅도 나가고. 그러면 그 중에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렇지, 운명이라는 좋은 운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것도 다 보진 않겠죠. 네.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나. 쥐도 새도 모르게. 맞아요. 사랑합니다. 너무 비굴해. 할 얘기 다 해놓고. 그래서 굴비를 먹을 때는 이렇게 머리 위치를 잘해야지 머리 위치 잘못하면 비굴해집니다. 거꾸로 먹고. 갑자기 굴 먹고 싶다. 그는 시처럼 산다. 이후에는 지금 시예요. 누구신가 봅시다. 마음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드러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 제3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저것과 너보다도 니보다도 그 깊은 첫사랑 산골물 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하나로 바다에 다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입니다. 지금 띄어쓰기가 조금 옮기다 보니까 한글 파일이 제가 갖고 있는 거하고 좀 붙었네요. 이렇게 좁혀 있을 땐 잘 몰랐는데 글자를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나에게는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서너 있다. 서로의 가슴에 늘 살아있어서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듯 마음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붕우유신의 붕은 중마고를 말하고 우는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을 말한다는데
친구에 관한 내 감정은 붕과 우위의 경계나 그 언저리에 있는 듯하다. 자란 곳은 서로 달라도 마음에 스스럼이 없는 고향 언덕을 갖고 있으며 해 뜨는 쪽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가려는 열정들이 또한 어슷비슷하기 때문이다. 부모들 중에 가덕현이란 친구 얘기를 조금만 해야겠다. 그의 별명은 신부님이었다. 서슬푸른 1981년 봄 그는 공주사범대 인문계열 1번이었다. 성적순이었다면 어림없는 일이었지만 성씨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검은 망토를 입고 학교를 다녔기에 그의 별명은 신부님으로 굳어져 버렸다. 대학교에도 교복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8인 학번이 있기에는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에서 물려받은 그 교복이 어찌 그냥 별명 하나 얻고 말 교복이겠는가. 그곳에 배어있는 가난과 복잡 미묘한 서글픔과 삶의 폭폭함을 나는 대뜸 봐버렸다. 일순간에 둥지를 트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의 가난과 복잡한 가정을 세세히 말할 수도 없거니와 다 말하려고 주접을 떨지도 않겠다. 세상엔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된 것이다. 이것이 그를 십수년 쓰고 얻은 수학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가덕현이란 친구가 나에게 준 은총 한 가지만은 귀뚱하고자 한다. 내가 친구라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그는 사실 나보다 3살이나 위다. 더구나 그의 마음은 쇠죽솥보다도 깊고 넓어 예나 지금이나 나는 이른 새벽 논두렁을 갈고 온 허기진 암수처럼 그가 끓여주는 여물을 책임질만 하면 그만이다. 그는 가다서다 구구절절 대학을 10년이나 다니며 군생활을 빼더라도 7년은 캠퍼스 근방에서 살았다. 젊음이란 게 무엇인가? 갈 곳은 많고 갈 곳과 먹을 것은 잘 곳과 먹을 것은 변변치 않다는 뜻이 아니던가. 그때마다 누습한 내 청춘의 방황에 따뜻한 밥상이 되어주었고 깊은 그늘을 드리워주었다. 이보 형제들에게 큰 소리도 치고 작은 목소리도 달래기도 하며 법정에도 서고 길바닥에 주저앉기도 하며 허풍을 떨고 새싹처럼 미소도 지으며 그러니까 야단 법석을 모두 피운 뒤 그는 씩씩하고도 당당하게 인천에 사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제 주변 머리도 챙기지 못하는 가난한 대학생이 말이다. 학점도 줄줄 흘리고 다니는 주제에 말이다. 그런 그가 생계를 위해 뿌린 살림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주점이었다. 어머니께서 말아놓은 김밥이 있었고 토속적인 실내 장식, 거의 새벽 길거리에서 끌어다 놓은 기가 막힌 전리품들이 있었으니 우리들은 그곳을 카페라고 불렀다. 그러나 늘어나는 것은 외상이고 북적거리는 것은 허기진 손님들 뿐이라서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제살 파먹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게 사정과 다르게 나에겐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학우들 모두 떠난 캠퍼스에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동지가 있다는 것.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한마디만 올리면 뜨신 밥에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빈손, 빈 입만을 건넸던 그때가 죄스럽게 느껴진다. 무슨 대단한 작가가 된다고 하루 저녁에도 한국 문학사를 수없이 매다꽂기 일쑤였으니 파란만장을 건너오신 두 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당치 않았겠는가. 그저 빙긋 웃어주시고 정거하다 싶으면 헛기침 두어 번이 꾸지람의 전부이셨으니 어른 중에 어른들이셨다. 카페는 매일 쌀 한 말 팔아다가 보리쌀 반대와 바꿔오는 꼴이었지만 이름만큼이나 노을이 아름다웠다. 선역창 연미산 아래로 금강이 노을에 반짝이며 흘러갔다. 우리는 금강둑에 나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노을강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서로의 눈시울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흐느끼는 물살 소리를 듣기도 한 것 같다. 저 강이 노을을 업고 가듯 어스름의 산그림자를 겹겹 들쳐업고 흐르듯 잔잔히 내리는 별빛과 물새들의 작은 발목을 어루만지며 흘러가듯 우리 또한 부실한 마음자락에 무엇인가를 업고 가야 하리 마음 다잡으며 술잔을 부딪혔지만 나무젓가락처럼 마른 도랑이 되어 카페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때 우리가 짐질 수 있는 것은 소용돌이 치는 울분과 막연한 서글픔과
취한 서로의 어깨뿐이었다. 그가 드디어 졸업을 했다. 불어 전공이었지만 어찌어찌 싸우고 싸워 국어 부전공을 마치고 홍성 여자중학교로 첫 발령이 난 것이다. 하지만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잠긴 뒤였고 가진 것은 오래된 밥그릇과 노 부모님뿐이었다. 그와 나는 폐가를 얻기 위해 시골 마을을 훑기 시작했다. 며칠을 쑤시고 돌아다닌 후 우리 집 바로 윗집을 얻게 되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만 생각을 했지 이웃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깜빡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객지에 나가 있는 나 대신에 새 아들이 들어왔다고 기뻐하셨고 말벗이 생겼다며 즐거워하셨다. 고향에 가는 길이 이를 데 없이 즐거웠다. 소주 대병 하나만 더 챙기면 밤새 사는 이야기며 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고추장이며 된장, 호박, 감자 등으로 그 많던 나의 빚을 갚아주시는 중이셨고 울 넘어 빈집에 사람이 드니 덩달아 우리 집에도 생기가 흘러들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다. 제당 숙모께서 전화를 주셨다. 아버님이 매우 취하셨는데 네가 오지 않으면 집에 안 가신다니 빨리 택시를 타고서 오라는 말씀이셨다. 불이 나게 가보니 아버지는 인사불성이셨다. 무겁게만 보였던 아버지가 얼마나 가벼운지를 그때야 알았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는 참으로 가볍다. 체온만 업히시기 때문이니라. 아버지를 얻고 작은 산을 넘는데 소나무 숲에서 새들이 자리를 굳혀앉으며 무얼하고 덕담을 건넸고 별빛도 눈 밝혀 앞길을 열어주었다. 그때 아버지가 당신의 18번을 부르셨다. 더운 한내가 내 목덜미를 감싸고 내 가슴을 덮게 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날 불렀다. 큰애야 무겁냐? 엊그제는 덕현이가 날 업고 여길 넘었다. 걔도 날 업고 넘는디 아들이 셋이나 되는 내가 남의 등에만 업혀서야 되겠냐? 덕현이가 네 등판 따라오려면 멀었다야. 이 애비가 노래 하나 더 부르랴? 아버지는 취하신 게 아니었다. 그저 육친의 살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잔소리가 우리 부자의 귓전을 때렸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흡족한 헛기침을 날린 뒤 아버지는 금세 코를 고셨다. 덕현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아버지를 업어보지 못했으리라.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아버님은 세상을 뜨셨다. 나에게는 가덕현이라는 벗이 있다. 나는 시를 쓰고 그는 시처럼 산다. 나에게는 울음이 타는 아버지의 등을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다. 곧 이제 내년에는 우리 결성 향교에 가서 인문학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태안양교 태안양교를 가게 되잖아요. 이 친구가 태안에서 연극을 하는 가덕현이라는 민예총 태안지부 서산 태안지부 지금 회장 맡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함께 연극을 또 하고 또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겠죠. 아마 지금은 아주 전원주택을 잘 져놓고 또 아주 건강하게 태안을 문화의 도시로 이끌고 있고요. 그 태안 자염도 정낙주 시인과 함께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즐거운 시인의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심이 깊어지는 그런 나날이 되길 바라고요. 서두에서 말했는데 광천 역 앞에 감나무에 있는 대봉감이 무사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